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뒤에 엘모 가방이 보이네요. 자네가 그 세사미 스트리트를 좋아해가지고 온갖 물건들이 다 지금 엘모 및 세사미 스트리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었냐면은 그 여러가지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래서 교육평가의 원리 및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워봤었고, 또 평가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 참조 준거에 의한 평가, 즉 평가 준거에 의한 평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이나 여러가지 평가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게 객관적인 시험인지 꼭 이렇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그 교육평가자 입장으로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임의평가입니다. 임의평가. 여러분, 임의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임의. 영어로 하면 랜덤이라는 뜻입니다. 랜덤, 임의.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의평가라는 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검토나 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임의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없겠죠. 혹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면 운으로 내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임의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의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의평가라는 거를 그러면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겠지만 있습니다. 언제 쓸까요? 학교 다니면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많이 겪어봤는데 이런 거죠. 선생님이 딱 보고 예뻐하는 학생이 있어. 그럼 그 학생이 그 태도 점수 같은 거 잘 받는 거죠.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보고 쟤는 뭐 이렇게 좀 잘하네, 내 말도 잘 듣고, 뭐 아니면 쟤는 군대 갔다 왔네 이러면서 좋게 보는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자기랑 친하면 점수를 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은 없었지만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 교수님이랑 친해지면 보통 점수를 잘 주시더라 하는 소문 같은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 군대를 갔다 온 어떤 형은 교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교수님이 주관하는 그런 등산 같은 것도 다 다녀오고, 교수님이 술 먹자고 하면 같이 술도 마시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한 형이 있었는데 결국은 학점은 10부를 받았어요. 즉 그런 게 별로 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전체의 성적을 그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임의평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 학생의 태도 점수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 학생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객관화해서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교수자가 임의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얘는 되게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 얘는 항상 과제든 출석이든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점수를 잘 주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임의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그 평가자의 마음에 그 평가에 준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평가라고 부릅니다. 임의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교사의 평가에 의해서, 교사의 주관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부여가 되는 방식인 거죠. 임의평가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은 점은 평가 자체에 대한 그런 게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덜하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이제 단점은 교사에 의해서 임의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진짜로 잘한 학생과 잘하지 못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단점을 들어보자면 이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학생들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그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군부대에서 이렇게 있던 시절에 제가 이제 그 부사관들 평가하는 데 들어갔어요. 근데 부사관들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막 좋은 평가를 받는 군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금 말수가 적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좀 활발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평가를 잘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필을 잘 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면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게 되는 건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친근한, 외향적인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공정한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외향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임의평가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측정 도구로서 아주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준 참조 평가입니다. Norm Referenced Evaluation인데, 놈이라는 거는 뭐냐, 규준 참조 평가라는 게 뭐냐, 규준이라는 거를 참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NORM, 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고등학교 때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근데 여기서 정규라는 말을, 우리가 제 친구 중에 정규가 있는데, 어쨌든 정규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normal. 그 normal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norm에다가 al을 붙이면 normal이 되잖아요. normal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걔 그냥 뭐 normal해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평범하다는 거잖아요. 평범하다. 그냥 뭐 아주 특별하지 않고 그냥 되게 일반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normal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norm referenced라는 거, referenced는 뭐죠? reference를 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 네가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 근거, 준거, 이게 뭐냐, 이거를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norm referenced라는 거는, norm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평범한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norm referenced.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norm referenced evaluation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evaluation 하겠다. evaluation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배웠죠. valuation을 바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가치를 끄집어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evalua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norm referenced evaluation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대비 내 성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보거나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많은 시험들, 수능시험 같은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얻은 점수나 측정치를 비교 집단의 기준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하는 평가 방법을 규준 참조 평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쉬운 말로 바꾼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규준 참조 평가라고 부른다. norm referenced evaluatio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대 비교 평가 혹은 상대평가라고도 부르고, 학생의 서열이나 상대적 위치에다가 관심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백분위 점수나 T점수 같은 걸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백분위 점수나 T점수를 활용할까요? 그냥 원점수를 쓰면 되잖아. 근데 왜 원점수를 안 쓰고 백분위 점수나 T점수를 쓸까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학생의 서열이나 이 상대적 위치에 관심이 많은데 왜 백분위 점수를 쓸까? 왜 T점수라는 점수를 쓰는 걸까? 혹은 왜 표준 점수를 쓰는 걸까?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규준 참조 평가라고 할 때 규준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원점수의 위치를 설명해주기 위한 근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규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수를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게 이제 규준 참조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준이라는 거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령 수학 시험이다. 그러면 뭘로 정해야 되죠? 수학 점수로 해야죠. 근데 뭐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뭐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딱 찝을 수 없는 능력 같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영어 능력이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수능에서 영어 시험을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영어에 그 능력들만 있나요? 우리가 보는 수능 시험의 영어 과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듣기, 그 다음 읽기 두 가지밖에 없죠. 실제로는 말하기와 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뭘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항상 이제 논쟁거리가 되곤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문맹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에 사는 문맹인이 한국에 와서 영어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 있어서 혹은 듣기를 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최상위 수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글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근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건지를 정하는 게 규준을 정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말하기나 어떤 쓰기가 결여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수능 시험 볼 때 영어 점수 잘 받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쓰고 이럴 때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 이제 유학파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 잘 못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 신혼여행 가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외고 나온 제 와이프가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내가 미국 가서 살 것도 아닌데 대충 내 의사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규준이라는 거를 설정할 때 이거를 잘 설정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거니까. 근데 가령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읽기랑 듣기, 영어 같은 경우에 읽기랑 듣기 같은 경우 그 영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말하기까지도 포함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쓰기 같은 경우는 그 논리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말 글쓰기도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잘 쓰지 못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저도 이 글쓰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평가의 장점들을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자를 선발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좋은 점이 뭐죠? 1등, 2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에 입각한 평가고 소수의 잘한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평가 기준도 집단의 평균 대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시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걸까요? 선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유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발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 혹은 뭐 의사 시험 이런 자격 시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그 의대에 들어가는 시험 같은 거 있죠. 그 의전원 들어가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로스쿨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든지 전부 상대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죠. 왜 이런 것들을 상대평가로 평가할까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그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은 뭐냐면은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어때요? 나랑 되게 비슷한 수준의 애인데 막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보다 조금 잘 나왔어. 그럼 내가 막 경쟁심을 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잖아요. 혹은 뭐 나보다 비슷한 애인데 내가 이번에 조금 더 잘 봤어. 그러면 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음번에 또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심을 통한 어떤 학업 동기가 증진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평가자의 주관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공정하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평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외고를 나오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공부하는 거 싫대요. 자기는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던 거지 실제로 그 공부 자체가 재밌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박사과정 공부할 것을 권유했는데 본인은 뭐 박사에 취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본인한테 스트레스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뭐 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를 볼 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경쟁에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기능이 약화된다. 교수학습 기능이라는 게 뭐죠? 교수라는 거는 티칭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티칭 앤 러닝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교수도 막 가르쳐. 근데 학생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배우는 그 지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시험에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이시지 않은가요? 저랑 같은 마음이겠죠? 저 사람이 과연 이거를 시험에 낼까 안 낼까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경쟁심이 막 유발되기 때문에 옆 사람이 나의 평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이제 협동력이나 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탐구를 하는 영역보다 암기 위주의 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어떤 선배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미국에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 교환학생 가서 수업을 듣는 와중에 통계학과였는데 그 수업을 듣는 와중에 첫 시간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본인이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갔다고 해요. 첫 시간 수업에서 본인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다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우리로 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A 교집합 B 하면은 그걸 다이어그램에다가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다 아는 내용이어서 되게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하고 그 미국 학생들이 나중에는 더 잘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답을 찾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교수평가 같은 거를 찾아보면 학생들의 불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관식 채점이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객관식으로 하면 답이 명확하잖아요. 하나의 답으로 딱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그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사고력을 막 굉장히 요하거나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좀 암기에 가까운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고력을 막 도전하는 문제를 하기보다는 그냥 답을 찾는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암기 위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박사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도 자기가 만들고 풀이도 자기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박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공부 그 자체를 약간 즐기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박사를 하는 건데, 본인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문제를 풀고 싶지도 않다. 나는 답이 명확한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정의적 행동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정의적 행동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흥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태도, 수업에 대해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거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그 인게이지먼트, 뭐죠? 이게 수업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value,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규준 참조 평가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죠.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모티베이션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성적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내가 딱 100만 원이 있어요. 학교에 딱 100만 원 남는 돈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요? 상대평가로 시험을 봐서 1등한 학생에게 주면 되겠죠.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뭐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성적 장학금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제가 이제 인터뷰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거에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교육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적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교육적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교육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는 규준 참조 평가까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준거 참조 평가라고 이 규준 참조 평가랑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